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는 50가지 심리 실험,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입니다. 저자는 기요타 요키, 옮기니는 조혜선,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하는가? 평소에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 왜 갑자기 미친 듯이 화를 낼까?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왜 서로 완전히 다르게 기억할까? 이성적 동물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의 삶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인간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런 노력의 결과로 밝혀낸 인간 마음의 법칙성을 쉬우면서도 유쾌하고 발칙하게 풀어낸 심리 해설서입니다. 저자는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특정 조건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인간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풀어낸 마음의 수수께끼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당신의 일, 사랑, 관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무기를 하나 얻었다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책 속의 숨겨진 본성을 파헤치는 심리 실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닥치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마음의 사각지대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숨겨진 본성을 파헤치는 심리 실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타이밍. 아침과 밤에 따라 사람의 도덕성은 이렇게 달라진다. 어린 시절 누구나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분명 거짓말은 하면 안 될 나쁜 짓이다. 하지만 원만한 인간관계를 꾸리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 연락 못해서 미안. 깜빡하고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 내 몸무게 49kg 정도려나?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카레는 역시 최고야. 등 이른바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더 많이 할까? 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비율은 오전과 오후에 따라 달라졌다고 한다. 과연 어떤 실험이었을까? 미국 하버드대학 마리암 코우차키와 유타대학 아이작 스미스는 평균 나이 24세인 학생 327명의 협조를 얻어 독특한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정답을 맞히면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알려줬다. 실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문제를 푼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지를 채점했다. 실험 결과 오전에는 솔직하게 채점하는 학생이 많았지만 오후가 되자 돈에 욕심을 내고 문제를 맞췄다고 거짓말하는 학생이 20% 정도 늘어났다. 즉, 사람의 도덕성은 오후보다 오전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심리작용을 아침 도덕 효과라고 불렀다.
오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진은 거짓말이 느는 원인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쌓이는 심신피로와 심리적 고갈을 지목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귀찮아져 말과 행동 역시 도덕적 테두리를 벗어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도덕성과 윤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 역시 그러기를 바란다면 오후보다는 오전에 시도하는 편이 낫다. 협상하는 자리에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대화에는 거짓이나 과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이 달린 협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대한 거짓 없이 대화를 진행하고 싶을 것이다. 이처럼 진실이 필요한 자리는 거짓말하기 쉬운 오후가 아니라 서로 거짓말하기 어려운 오전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연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길 바란다면 밤이 아니라 아침에 따지는 편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침 도덕 효과는 제법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오전이라고 해서 모두가 청렴결백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실험에서도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고 거짓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사람은 밤이 다가올수록 쉽게 거짓말한다. 첫인상은 목숨도 살릴 수 있다.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해보자. 당신은 생필품을 사려고 마트로 가던 참이었다. 눈앞에는 아무리 봐도 노숙자 같은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걷고 있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A. 돕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B. 신경은 쓰이지만 그냥 지나친다.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첫인상에 얽매인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려 든다. 첫인상은 그만큼 강렬해서 그 후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데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두드러진 점이 다른 요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헤일로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처음 사용했다. 헤일로란 기독교 예술이나 불교 예술에서 성화 속 인물의 몸 뒤로부터 내비치거나 인물의 몸을 감싸는, 그러나 후광 효과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행색이 너무 초라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상대의 좋지 않은 면만 보게 된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람을 보면 성격도 나쁘고 불쾌한 언동을 할 것으로 여겨 다가가기 꺼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번 심리 테스트에서 B를 고른 사람은 어찌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직감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A를 고른 사람도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쓰러진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약한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후광 효과에 관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과 2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었다. 1.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강력하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2.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강력하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1과 2의 성격을 나타낸 목록은 보다시피 단어의 순서만 달랐다. 그런데 참가자들은 1과 2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1을 결점은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파악한 반면 2는 결점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별로인 사람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적이다로 시작하는 1의 성격을 읽은 사람에게는 긍정적 후광 효과가, 질투심이 많다로 시작하는 2의 성격을 읽은 사람에게는 부정적 후광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에 들어온 정보는 두고두고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므로 표정, 몸짓, 말투, 복장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인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 불행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만든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간단히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소개하겠다. 다음 6가지 항목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만큼 각각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 스스로 평가해보자. 각 항목에 해당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면 된다. 1. 다양한 사고방식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2. 친구 관계를 좀처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3.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 4. 부정적인 감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5. 약속이나 중요한 결정을 본의 아니게 뒤로 미룬다. 6.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자주 들어준다. 행복도는 지혜로움에 비례한다. 이 테스트는 인간의 지혜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자 딜립 제스트의 연구팀이 2017년 정신의학연구라는 전자저널에 발표한 것이다. 제스트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지혜로움은 단순히 IQ와 같은 지능지수에 달려있지 않다. 지혜는 일반 상식뿐만 아니라 감정 통제 능력, 타자에 대한 공감력이나 배려심 같은 사회성, 자기 이해, 다양성에 대한 관용,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각각 뇌의 특정 영역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제시한 6가지 항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 지혜로운지 판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항목별로 스스로 평가한 점수를 적었다면 1, 3, 6에 해당하는 점수는 더하고 2, 4, 5에 해당하는 점수는 빼서 총점을 내자. 예를 들어 1, 3, 6이 각각 4점이고 2, 4, 5가 각각 2점이라면 12점에서 6점으로 12점 빼기 6점으로 총점은 6점이다. 점수를 냈다면 다음 페이지의 점수표와 대조해보자. 11점 이상. 부처님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한 인생의 달인. 8에서 10점.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무르익은 만큼 현명함을 갖춘 사람. 7점 이하. 아직 수행이 부족한 사람. 이 연구는 무려 25세부터 104세까지의 남녀 5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총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회복력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가 삶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도, 신체적 건강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니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조사는 주로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 백인 남녀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성과 교육 수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총점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계산해보면 어떨까? 앞서 제시한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항목마다 해당하면 5점, 해당하지 않으면 1점, 둘 다 아닌 중간 정도라면 3점을 준 다음 합산해보자. 이렇게 하는 편이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EQ 테스트는 IQ 테스트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판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Q 테스트 역시 감정 통제 능력, 타자에 대한 공감력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테스트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지혜로움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행복도는 그것에 비례하는가?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다. 고정관념의 무서운 진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피실험자다. 아래에 적힌 10개의 단어를 자신이 생각하는 남성 또는 여성의 이미지에 맞게 나눠보자. 공격적이다. 감정적이다. 믿음직스럽다. 수다스럽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온전히 서툴다. 점을 잘 믿는다. 대범하다. 소문을 좋아한다. 유연성이 부족하다. 사람은 직접 만든 선입견 안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이번 문제의 답을 빠르게 적어낸 사람일수록 강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고정관념이란 사회나 집단 속에 당연하다는 듯이 침투해 있는 선입견, 틀에 박힌 사고방식, 편견 등을 일컫는다. 혹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아주머니들은 수다스럽고 오지랖이 넓다. A형은 소심하고 걱정이 많다. O형은 지기 싫어하지만 포기도 빠르다. B형은 자기중심적이고 부주의하다. AB형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반면 공상적인 면도 있다. 이탈리아 남성들은 여성을 보면 말을 건다. 물론 고정관념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뇌는 날아드는 온갖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매번 정보를 꼼꼼히 음미하고 순서대로 정리해서 판단하면 녹초가 되고 말 것이다. 순간적인 판단 능력도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앞의 예시처럼 정형화된 틀에 맞춰 생각하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아주 많이 틀린 것도 아니고 뇌 역시 피로를 덜 느낀다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효율적이다. 고정관념의 또 다른 기능도 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대상을 좋아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때 고정관념은 손쉽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대상이 본래 지닌 성질이나 독자성을 간과하기 쉬워진다. 나아가 대상을 잘못 이해한 채로 그릇되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수 있고 차별이나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A형 중에도 대범한 사람이 있고 B형 중에도 꼼꼼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혈액형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전혀 엉뚱하게 판단할 위험이 있다. 또 학급 내에서 얌전해 보이는 아이를 두고 친구가 적을 것 같다. 말을 걸어봤자 분명 재미없을 것이다.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꺼름칙하다와 같은 식으로 단정짓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그 아이를 괴롭히는 집단 따돌림도 고정관념에서 비롯하는 커다란 문제다.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특정 사건을 일으킨 유명인을 판단하고 다 같이 그에게 달려들어 비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심풀이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만약 자신이 비판받는 당사자의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섬뜩하겠는가.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사고방식은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불행을 낳기도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언제 어디서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기 바란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만든 틀에 대상을 맞추려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